네, 전병서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고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는 미중 전쟁이었다가 갑자기 일본하고 이제 반도체 분쟁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걸 떠나서 법보단 주먹이고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한국의 경기 하강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불안감도 느끼지만 근데 이것들을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요. 그 미중 간의 관계가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뭐라고 해도 수출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중국에 대한 중요성은 김영수 교수님 강의 주셨고 많은 이제 지혜 말씀 주셨지만 우리는 캐시플로가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요. 그래서 중국의 중요성은 우리가 사기를 비롯한 중국의 고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들면 경기가 현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웠는데 재미난 것은 미국하고 중국은 수출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수출이 지금 17% 줄어들었고 9월 달에 들어서는 20% 이상씩 푹푹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78%를 중국에서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이제 언론이나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서 보면 중국은 망했다. 중국은 망하고 있다.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건 그러면 중국이 망하면 전 세계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의 거의 80%를 벌어들이는 그 나라가 문제지만 한국은 어떡할래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게 없으면은 공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미중의 무역전쟁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미중의 무역전쟁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미중의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다 터지는 건지 아니면 어부지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앞면에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중의 싸움은 그 사이 1년 1개월이 지나서 작년 7월부터 보복 관세를 때리기 시작해서 지금 13개월이 지났는데요. 싸움 걸기는 쉽지만 끝내기 어렵다. 천하의 패권국 미국이 12번 협상을 해서 아직도 아무 결론이 나오지 않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먼저 미중 전쟁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많은 언론,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미중 무역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틀렸다. 미중의 전쟁은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금융 전쟁이다. 그다음 10월 10일 날 13번째 미중 협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호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어떻게 보면 좋은 시그널을 보이는 것 같지만 10월 달에 미중 협상이 타결될 것인가?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짧으면 3년, 길어도 10년에서 18년 이상 가는 긴 전쟁이다. 근데 거기를 이제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어쩌다 공무원 트럼프는요, 초반전에 강합니다. 근데 늘 공무원인 이 시진핑은 후반전에, 장기전에 강합니다. 트럼프는 4년마다 한 번씩 선거하는 그 선거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의 시진핑은 작년 3월 달에 중국도 주석의 임기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5년입니다. 한 번 연임해서 10년 할 수 있는데 헌법에서 주석의 임기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는 뭐 중국이 홍콩 사태, 경기 하강,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시진핑의 권력 약화 또는 시진핑의 하야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에 주석에 인기가 없어졌는데 뭘 하야를 할까요?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제 얘기의 결론은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천하의 패권국 미국은요, 최근 100년 동안 세계를 컨트롤했지만 미국은 무기로 하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완벽하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미국이 이겼다면 우리 통일됐겠죠. 6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년 이상 이라크, 이란, 시리아, IS, 중동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에서 단 한 번도 미국 완벽하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무역전쟁에서도 미국은 완승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똑같은 이제 전쟁이 80년대에 있었습니다. 1983년부터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무역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 13년 동안 전쟁을 하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일본을 바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198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198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대중 적자는 5조 1000억 달러. 85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대미역자는 2조 1000억 달러였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말이 되냐? 그렇지만 이것은 산업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1인당 소득 62,000달러인 나라에서 경공업 제품, 화장품,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여기에 보복관세 25% 때린다고 해서 30년, 40년 전에 집 나간 산업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설사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일할 사람이 우리 지금 반월공단, 지화공단, 구미공단, 마성공단에 우리 1인당 소득 3만 달러인데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해서 25% 보복관세 때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국으로 간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왔을 때 최고의 문제는 뭡니까? 사람은 못 갑니다. 전통산업은 전부 리시프트 상교대 산업입니다. 산업의 역사를 놓고 보면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가면 상교대 산업이 살아남은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게 안 되는데 6만 달러가 넘어가는 미국이 가능할 거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고, 그 다음번에 미국은요, 그 사이에 긴 이제 통치 기간 중에서 단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전쟁에서는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최종 승자는 누구였냐면 항상 미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어서 미국 자체가 금융위기에 빠졌고 미국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형국이었지만 그것도 최종 승자는 결국은 미국이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금융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이 싸우고 있지만 뭐 중국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상대를 100명 죽이려면 나도 7, 80명 죽어야 됩니다. 이 전쟁의 속성은요. 제조업에서 붙는다고 하면. 그래서 손자병법이 뭐 이제 백전백승하는 비법은 지피지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전략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손자병법은 하수의 병법입니다. 백전백승보다 좋은 건 뭘까요? 부전승입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거죠. 근데 부전승도 하수의 전략입니다. 부전승보다 더 좋은 건요. 차도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칼로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미중의 관계는 이것은 백전백승을 이제 서로가 노리는 이런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의 전쟁을 놓고 보면 이번에 아마 10월 달에 협상을 하더라도 이것은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저것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거나 정전이다. 우리처럼 남북관계처럼 여기서 더 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산업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역 적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역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금융입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이 미국이 300년간의 역사를 가진 아주 강한 세계적인 패권 국가지만 2등이 1등 되는 방법은요,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 힘으로 된다고 그러면 비유가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씨름판에서 천하장사였던 이만기 씨나 강호동 씨가 아직도 천하장사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그분들은 연애 오락프로그램에 나와서 국민들과 웃으면서 천하장사가 아닌 이제 대중의 이 연인으로 갑니다. 근데 이만기 씨가 강호동 씨한테 천하장사 타이틀 내놓은 이유는 뭡니까? 업어치기입니다. 결국은 2등은 업어치기 하거나 안다리 걸기 하거나 밭다리 걸기로 천하장사를 엎어뜨립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어떤 케이스로도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300년짜리 회사지만 중국은 3000년짜리 음모와 전략과 모략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최근 이제 한 3개월 사이에 놓고 보면 미국은 굉장히 빨리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뒤로 궁둥이를 빼는 이제 이런 형국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놓고 볼 거냐인데 뭐 해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선거라는 시간의 초일기에 몰린 어공의 초조함을 늘공이 읽은 겁니다. 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최근에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역대 집권하고서 10분기째 지지율을 놓고 보면 한 10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딱 한 명, 카터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트럼프가 최근 10명의 대통령 중에서 지지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언론이나 쪽에서는 트럼프 봐라, 불사조다. 지지율, 선거에선 지더라도 미국의 독특한 선거인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일이 지난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물론 여론조사가 맞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간다고 하면 선거에서는 지고 또 이 선거인단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지만 절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를 놓고 보면 선거에는 지고 선거인단 제도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1800년대 3명, 2000년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 2명 중에 1명이 트럼프입니다. 45명의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런 행운이 만약에 또 한 번 더 온다고 하면 트럼프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한 100번 구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놓고 보면 어떻게 될 거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미중 간의 최근 석 달간의 미중의 전쟁은 바로 콩싸움입니다. 콩이 바로 표고 이것이 트럼프의 굉장히 중요한 입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차트가 제가 오늘 말씀 올릴 내용의 서머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1등은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힘으로 갔다가 눌러버리면 끝나는데 2등은 바로 전략으로 1등을 누르죠. 그래서 2등의 지금 중국의 전략은 타임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에서 승리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시진핑은 전쟁에서 승리를 목표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배틀하고 워의 차이인데 낙동강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한국전에 이긴 게 아니죠. 한강 전투도 있고 압록강 전투도 있고. 트럼프는 4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는 전투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져버리면 그것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시진핑은 좀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이론상 종신이기 때문에 낙동강에서 지더라도 한강에서 지더라도 압록강 전투에서 이기면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한국에서 무역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는 최근 1년간의 무역전쟁에서 트럼프의 완승, 시진핑의 완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부터 금년 이 8월 달까지를 놓고 보면 트럼프가 맨 처음 무역 협상,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을 때 중국에 대한 요구사항이 뭐냐면
무역수지 흑자를 너무 많이기 때문에 1,000억 달러를 줄이라는 것이 첫 번째 1차 회담 때 목표였고 2차 회담 때 그걸 높여가지고 2,0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최근 13개월 동안에 미국이 보복관세를 25%, 30%, 뭐 10% 그렇게 때렸지만 결과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왜 그러면 미국은 저게 그렇게 봄처럼 이 혼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줄어들지 않았는가?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월마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2년인가요? 미국의 어떤 여기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월마트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제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험에 성공했을까요? 한 달을 못 버텼습니다. 직장도 잃고 실험도 실패하고 그럼 망한 거죠. 그게 망한 게 아니라 이 여기자 출신의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전 세계에 팔리는 만에 떼돈을 벌었죠.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최근 1년 동안 그렇게 미국이 세게 보복관세를 때렸지만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월마트에 있습니다. 답은.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6%가 원산지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USA는 19%밖에 안 돼요. 그래서 3억 2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가 쓰는 일상용품을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고 그러면 25%든 뭐 30%든 보복관세를 때리면 대박인데 만약에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의 국민들한테 전가가 됩니다. 재미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요. 우리 일자리를 500만 개나 훔쳐간 나쁜 놈이 두 놈이 있다. 한 놈이 멕시코, 한 놈이 중국. 그래서 45% 보복관세를 때려서 혼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때렸을까요? 안 때렸습니다. 작년 7월 달에 500억 불에 대해서 25% 보복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럼 500억 불에 대해서 25% 보복관세를 때리면 중국이 겁을 먹고서 용서해 주세요. 형님 잘못했어요. 싹싹 빌어야 되는데 중국도 눈 똑바로 쳐들고 500억 달러에 대해서 똑같이 25억을 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화가 확 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4배가 되는 2천억 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500억 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25% 때렸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고서 똑같이 대들면 그 다음번에 보복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몇 퍼센트 때리시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 100% 때려버릴 것 같아요. 그래야 상대가 겁먹고 깨갱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2천억 불에 대해서 10%를 때렸습니다. 근데 중국도 똑같이 거기에 맞붙어가지고 똑같이 보복관세를 때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나머지 남은 3천억 불에 대해서도 또 보복관세를 때리는데 얼마를 때렸을까요? 10%. 아니 45% 때린다고 그래서 눈도 깜짝 안 했는데 그걸 25% 때려서 같이 대드는데 거기다 10% 때리면 상대가 겁먹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월마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성조기 있지 않습니까? 국기요? 미국 성조기의 74%를 놀랍게도 중국이 만들어줍니다. 중국이 성조기를 수출 안 해버리면 미국의 국가 행사 때 성조기를 못 겁니다. 이게 바로 산업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에 덫에 걸렸습니다. 그럼 정말 중국이 그럼 잘 나갈 수 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도 큰 덫이 하나, 그 덫은 뭐냐면 미국의 달러에 덫에 걸렸습니다. 금융에 덫에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으로 중국이 수출을 하면요. 대금을 뭘로 받을까요? 달러를 받죠. 근데 미국은 그 달러를 어떻게 만듭니까? 발비 지하실에 있는 프린터에서 그냥 복사기 엔터키 쫙 눌러버리면 됩니다. 전 세계가요, 1930년대 이후에 대불황을 2008년, 9년에 맞았습니다. 그 불황의 의미는 뭐냐면 전 세계가 달러가 부족해서 부도가 난 거죠. 근데 미국이 이것을 막았습니다. 70년 만에 온데 어떻게 막았을까요?
QE 1, 2, 3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Quantitative Easing 1, 2, 3에서 미국이 3조 9천억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에 다 뿌린 것이 그게 전 세계 달러 부족을 막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다 회복했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문제는 거기서 전 세계는 회복했지만 딱 하나 바보된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3조 9천억 달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3조 9천억 달러의 외환보유를 갖고 있는데 누가 3조 9천억 달러를 더 찍어서 뿌려버리면 내가 가진 3조 9천억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반토막 나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하더라도 중국은 그걸 제재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세너리지 이펙트, 화폐 주조권 이익입니다.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기축통화 힘, 이게 미국의 진정한 힘이에요. 전 세계 화폐의 63%가 달러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고 그러면 중국이 열심히 핸드폰 만들고 TV 만들고 와이셔츠 만들어 팔더라도 미국은 FRB 지하실에서 100달러짜리 찍어서 종이를 줘버립니다. 그 찍는데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30센트 들어갑니다. 세상에 30센트 들여서 99.7달러를 버는 이런 비즈니스가 있습니까? 전 세계 화폐의 63%를 차지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물건을 63%를 공짜로 샀습니다. 거의. 이게 미국의 진짜 경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이런 문제가 서로가 이제 걸렸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려면 100명 죽이려면 싹 다 죽이려면 나도 7, 80명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진핑은요, 일전일패는 병가지 상사. 한 번 지고 전쟁에서 한 번 이기는 것이 있을 수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올로와 낯선 게임입니다. 한 번 져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기준에서 놓고 보면 어떨 때는 이놈이 이긴 것처럼 보지만 이때 다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고 오래 간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저는 힘과 시간의 전쟁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미국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중국이 어느 정도 실력이냐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놓고 보면 제조업이요. 놀랍게도 미국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중국이 164%랍니다. 1.6배가 돼요. 무역은 108, 경제규모는 65, 군사력은 39, 금융은 3%. 자, 그러면 미국은 중국하고 싸울 때 뭘로 싸워야 될까요? 상대가 나보다도 160cm나 더 큰 그걸로 붙으면 못 이깁니다. 미국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거죠. 이 군사력은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이나 금융으로 싸우면은 이건 게임이 안 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시작한 싸움은 뭐냐 그러면 바로 제조업하고 무역업인데 이것은 중국이 미국보다 월등히 더 큽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무역 전쟁에서는 미국은 중국을 이길 수 없다. 그럼 뭘 싸워야 되냐 이건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게 주류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이게 왜 틀렸냐 그러면요. 트럼프는 애초부터 이 전쟁은 금융전쟁으로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이냐를 보려면요. 싸움에 내보내는 장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대장으로 나오면 그건 해전이죠. 공군참모총장을 대장으로 내보내는 공중전을 하는 얘기죠. 최근 12번의 무역협상을 할 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를 대표로 내보냈냐를 보면 이 싸움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제조 무역이 중국이 108%, 164%나 되는데 거기에 무리하게 왜 싸움을 걸었을까요? 저거 싸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데 트럼프는 저거 몰랐을까요? 우리는 이제 트럼프를 이제 한국 언론의 묘사는 거의 이제 조폭처럼 그렇게 무대뽀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트럼프는요, 뉴욕 군사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뛰어난 군사 전문가예요. 그리고 유펜,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44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을 했어요. 왜 수많은 정치인들이 트럼프하고 붙으면
다 뒤통수를 맞냐고 그러면 미국의 45명의 대통령 중에서 장사국 대통령은 그것도 부동산 개발을 한 어르고 능치는데 완숙의 단계에 올라간 대통령은 처음이에요. 그 이전에 레이건 대통령처럼 연예인은 한 분 있었지만 장사꾼은 없었어요.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 다 뒤통수 맞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입니다. 다른 나라는. 정치인하고 장사꾼하고 붙었을 때 누가 수가 더 많냐? 바로 장사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무역협상에서 내보낸 대표는 작년에 무역대표 해서 언론에 나온 분이 누굴까요? 만약에 이론상으로 이게 무역전쟁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통산부 장관이죠. 우리가 통상산업부 장관.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대표로 나와야 될 겁니다. 여기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이제 머리가 하나도 없으신 83세 되신 그 어르신입니다. 이 양반은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도 거의 못 받습니다. 누가 나와요? 항상 보면 키 크고 머리 까맣고 검은 안경 뿔때 쓴 그 양반이 항상 대표로 나옵니다. 문우신이라고. 문우신은 보직이 뭘까요? 무슨 장관일까요?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보는 것은 이 전쟁은 금융전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로 이기겠다는 거죠. 이걸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중국은 미국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1992년의 기준으로 2018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이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을 합치면은 중국은 미국의 29%. 근데 2017년에는 64%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미국은 641점에서 576가 마이너스 65가 됐고 중국은 184가 플러스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업된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은요, 무역전쟁으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전쟁에서 상대의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전쟁에서 돈을 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미중전쟁의 본질인데, 그러면 이미 미국은요, 1983년부터 일본을 털어간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무역전쟁에서 아까 제가 말씀 올렸지만 이게 무역수지 흑자가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일본이 죽었냐고 그러면 바로 금융전쟁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율전쟁입니다. 1985년에 260엔이었던 환율을 바로 이걸 한 방에 89년에 100엔대로 낮춰서 53%를 절상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1100엔대 지금 환율이 550원 됐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환율이 550원 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익 낼 수 있을까요? 100개 수출하면 1100억을 벌었는데 환율이 50% 절상이 돼서 550원밖에 못 벌면 550억만 벌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매출액 순이익률이 10%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수출이 전체 60%가 넘는다고요. 거기서 50%가 터지면 다 적자죠, 뭐.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기업들 중에서 환율이 550원 되면 살아남을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일본이 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위안화를 절상을 시켜서 중국 기업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 환율이 1100원에서 550원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가 다 적자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겠죠. 근데 재미난 것은 환율이 그렇게 가는데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198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89년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바로 환율이 200엔대에서 100엔대로 반토막이 났는데 아주 특이하게 주가는 이게 폭등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미국이 일본을 죽인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외환시장,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계 헤지펀드 금융기관들이 대거 돈을 들고 들어가서 주식, 채권, 부동산을 폭등을 시킨 거죠. 그래서 꼭지에서 89년에 이걸 팔고서 다 털고 나오니까 그 버블이 터져서 일본이 20년 동안 헤맨 겁니다. 무역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바로 금융의 칼로 일본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진 최고의 검은 바로 금융인데 이걸 중국에 적용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1985년에 일본하고 지금 중국하고 뭐가 다르냐? 제가 보니까 9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왜 12번이나 협상을 했는데도 아무 결론이 없냐고 그러면 이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크게 3가지 말씀 올리면 왜 일본은 50% 절상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그 계약서에 프라자 합의에 사인을 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일본은 2차 대전 때 지은 죄 때문에 미국이 무장을 못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목에 칼을 갖다 대는 겁니다. 죽을래 사인할래?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외환시장, 금융시장이 완벽하게 개방이 되기 때문에 외국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마음대로 한 거죠. 그게 일본이 거덜난 이유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중국의 경우는 국방을 미국에 의존할까요?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그러죠. 두 번째, 중국은 외환시장,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습니까? 내가 돈 10억 불 중국에 투자하고 싶다. 투자하실 수 있으신가요? 거기서 10억 불 투자해서 내가 돈을 10억 불 벌었어. 바로 갖고 나오실 수 있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 그냥 시티뱅크 계좌로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외환시장, 금융이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싸움을 잘해요. 상대를 내가 잘 팬다. 기술이 좋다. 그것도 싸움의 중요한 승부의 뭐 한 가지 요인이 되지만 문제는 그보다 더 센 거는요. 맷집이 좋은 겁니다. 아무리 두드려 패도 넘어가질 않아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 김일 선수라고 레슬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피 터지게 하는데도 안 넘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 헤딩 한 방으로 끝내버립니다. 바로 맷집이죠. 1985년에 일본이 1인당 소득이 11,000달러 정도 됩니다. 일본 인구 1억 3천이요. 근데 금년도에 중국이 인구가 14억이지만 금년도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 정도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1985년에 일본의 맷집에 비해서 지금 중국의 맷집은 10배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하의 패권국 미국이 12번을 눌렀는데도 저 결론을 못 내냐 이거죠. 그 비밀은 바로 그 사이에 1985년에 일본에 비해서 10배나 맷집이 좋아졌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 일본을 어떻게 이제 미국이 일본을 죽였냐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제 측면에서 그랬지만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타임입니다. 그래서 1981년부터 시작해서 92년까지 12년 동안 공화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민주당이 들어와서 정책이 서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달성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재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다. 그럼 민주당이 득세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각성만 시키고 중국의 내성만 길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다당제 국가하고 일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는 평가를 할 때 다르게 평가해야 됩니다. 이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는요, 고통의 양이 크면 51%가 손들어 버리면 그것이 맞는 정책이든 안 맞는 정책은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고통의 양을 갖고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손실이 얼마나 커졌어? 이걸로 이제 보고서 평가를 하는데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는요, 고통의 양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고통의 인내 지수로 봐야 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을 보시면요, 정말 지금 전체적인 전 세계 소득 수준을 놓고 보면 저렇게 낮은 소득의 이 처참한 국민들의 생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뭡니까? 고통에 대한 인내력입니다. 사회주의 일당 독재 시스템의 이 평가를 고통의 양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체제 시스템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걸 우리하고 똑같은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로 같이 생각해서
판단하면 저건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전쟁에서 세 가지가 있으면 첫 번째, 상품이요, 커머디티가 국경을 못 넘으면 역사를 보면 항상 군대가 국경을 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미중 간에도 이게 결국 안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여지는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 올렸지만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뭐 이론상으로는 러시아지만 러시아는 분산되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미국이 1등입니다. 그래서 한 7,00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중국이 한 250개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7,000개하고 250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7,000개가 이긴다고 하죠. 근데 중국은 의견이 다릅니다. 자기네가 이긴답니다. 왜? 7,000개 핵탄두를 중국 본토로 갖다 부으면 중국 14억이면 다 죽습니다. 근데 중국도 250개 핵탄두를 미국 본토로 다 쏴버리면 미국 본토도 3억 2천만 명 다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중국이 이냐? 중국은 해외에 하교가 5천만이 있답니다. 재미난 것은 핵무기는요, 1945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기입니다. 핵무기는 보유하는 무기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상대를 위협하는 무기지 실제로 액션을 쓰면 둘 다 죽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중 간의 관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냐? 그건 불가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국지전이냐? 작년 8월 달에 보면 남사군도 앞바다에서 10만 톤급 전함이 미국 배하고 중국 배가 40m까지 붙어. 40m면 한 요 정도 되잖아요. 10만 톤급 같으면 축구장 한 8개, 10개 정도 넓이 됩니다. 그 배가 40m까지 왔다는 건 거의 박았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이거를 근접시켰을까요? 그리고 안 받고 이 꼬리를 돌린 놈은 누굴까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뭐 그건 함장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지만 추정을 하자고 하면 갖다 붙인 놈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고 꼬리 튼 놈은 중국입니다. 왜? 남사군도 앞바다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그러면 13,000km 떨어진 미국에서는 게임 관전하듯이 위성 중계로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누가 이길까? 우리가 이길까? 중국이 이길까 보는 거죠. 그러나 그 바로 건너편에 해남도가 있고 바로 옆에가 이 광둥성에 있는 중국의 14억의 인민은 전쟁의 공포에 몸서리 쳐질 겁니다. 붙었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런 국지전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리전이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이번에 완벽하게 중국을 못 죽이면 중국이 엄청난 제가 볼 때 이번에 교훈을 얻었습니다. 중국의 각성만 불러일으키고 내성만 길러가지고 돋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지금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어떻게 될 거냐? 정치적 이해관계로 휴전이나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스몰 딜 정도에서 이걸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걸 보면요. 너무나도 비슷한 것이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과 싸웠던 데가 똑같습니다. 맨 먼저 상품에 관련되는 전쟁. 그래서 철강, TV, 자동차, 통신, 반도체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엔화를 한 환율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 전쟁을 했는데요. 지금 중국하고도 한 것 보면 알루미늄, 철강, 가전, 자동차, 통신, 반도체 똑같습니다. 전쟁. 왜 이러냐? 그건 바로 이건데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핵심 참모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윌버러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인데, 무역대표인데 1985년에 프라자 합의를 도출한 그때 미국 무역대표부의 부대표가 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였습니다. 경험이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간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최근 12번의 무역 협상을 보면요. 미국은 협상이라는 건 뭡니까? 강한 놈도 양보할 때가 있고 밀당이 이게 협상입니다.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얻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최근 12번의 협상을 놓고 보면요. 미국은 양보가 없습니다.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안 되면 다음 전쟁으로 그냥 쭉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밀당이 있어야 상대가 여유를 줘야 자기네들도 뭔가를 내줄 건 계산을 하는데 수틀리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 더 세게 넘어갑니다.
500억 불에서 안 돼? 2천억 불 때려. 2천억 불 안 돼? 3천억 불 때려. 5천억 불 다 때려버려. 근데 그 유해한 전략이면 관계가 없지만 유해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걸 미끼로 써서 상대를 또 다른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얻어내는 것 없이 그렇게 쭉쭉쭉 가버렸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미중 전쟁에 있어서는 타임하고 에이지를 볼 필요가 있다. 보통 관점을 달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간의 변수는 거고 에이지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핵심 참모들의 나이를 보면 피터 나바 저기다 2를 답니다. 71세, 윌버로 상무장이 83세,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가 73세입니다. 사람은요 40세가 넘으면 나이 말 안 듣는답니다. 50이 넘으면요 생각을 절대 안 먹어요.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한번 먹은 마음 생각 바꿀까요? 이게 지금 미중 전쟁이 그냥 쭉 이게 극단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협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뭐 어르신들 그러시잖아요. 80대인 어르신들 생각 바꾸세요. 못 먹고도 고지 뭐 그냥 가버리는 거죠. 지금 70, 80대이신 미국의 지금 스태프들의 경우들은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 못한다고 한들 트럼프가 그렇게 애석할까요? 결국은 지금 미중 협상에서 왜 이것이 협상 자체가 아닌 그냥 쭉쭉 나가고 중국이 못 받으면 다음 단계로 씩씩씩 넘어가서 이 수습할 수 없는 밀당이 아닌 그냥 밀기로 끝나는 이유는 바로 이걸 하나 봐야 된다는 거죠. 에이지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보면 이 차트가 뭐냐면 갤럽에서 조사한 트럼프의 지지율입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40%대로. 근데 요의있게 미국의 그 무역 적자인데요. 무역 적자가 줄어들 때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렇게. 최근에 이게 지지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놓고 보면 아까 말씀 올린 최근 10명의 대통령들 중에서 취임하고 나서 10분기 지금 트럼프 똑같은 기간에 갤럽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면 트럼프가 카터 대통령 32를 빼놓고는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이 미중의 전쟁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것은 10월 달에 협상을 끝날 수가 없다. 이것은 맥주 마시기 대회다. 맥주 마시기 대회는 첫 번째 병 빨리 막으셨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누가 더 길게 오래 마실 수 있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역대 미국의 대통령을 한번 보면요. 1973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연임한 대통령하고 실패한 대통령을 특징을 놓고 보면 바로 GDP 성장률에서 극명하게 답변합니다.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전부 대통령들이 다 아웃됩니다. 그리고 연임을 했을 때는 보면요. GDP가 다 좋아요. 이렇게 노란 색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요게 GDP가 급속도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금융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독립인데요. 지금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파월 FRB 의장한테 금리 내리라고 뭐 난립니다. 협박을. 이거 왜 그러냐? 이게 역대 빅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것은 이게 성장률이 떨어지면 연임에 성공할 수 없다. 여기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초조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가 무역전쟁이나 콩전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전통적인 이제 표밭을 놓고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파란 색깔이 민주당의 이제 지지 세력이고 요 붉은 색깔이 요게 공화당인데요. 지금 제가 저기 노란 색깔로 치는 저 지역이 뭐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콩생산 지역입니다. 요 지역입니다. 이 농부들이 요 지역의 경우는 농업 지역인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미국 콩의 과거에 50%를 사줬고요. 최근까지도 한 40%를 사줬는데 무역전쟁이 터지고 나서 중국이 작년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는 콩을 59%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원래 지지 세력이 보면 이 팜벨트 농업지역, 두 번째 오일벨트, 그 텍사스 같은, 그 다음에 방산벨트, 그리고 기계나 자동차 같은 러스트벨트, 요 네 지역이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데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새 세력들은 다 꿀을 빨았습니다. 뭐 러스트벨트에 1조 달러 투자해 줬거든요. 오일필드, 기름값 속등했단 말이에요. 이거 대박 났고
지금 전 세계에다가 얼마 전에도 보면 트럼프가 대만한테 20억 불, 80억 불 무기 팔았고 한국, 일본, 아시아 국가들한테 중거리 미사일 또 팔겠다고. 방산회사들 녹아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보된 놈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농업지역입니다. 농업지역은 자기네가 50% 가까운 매출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매출 비중이 15%까지 확 줄어들었고 3,300만 톤 수입하던 걸 1,300만 톤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무역전쟁 하면서 트럼프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중국이 콩을 확 줄여버립니다. 어디서 샀냐? 브라질, 아르헨티나 여기서 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로 놓고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미국에 51개 주가 있지만요. 우리도 이제 지역별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는 스윙 스테이트라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요게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이 10개 지역이 어느 쪽에 붙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근 1996년 이후에 2016년까지 6번의 선거를 놓고 보면 요 마음 잘 변하는 요 10개 주의 선거인단 110명이 어디에 투표했느냐 하고 똑같이 대선의 당선자하고 똑같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농업지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선거에서도 계속 율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농업지역이 배반이 나오면 당선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난번 오사카 정상회담 때 보면 미국하고 중국과 협상을 할 때 나 시진핑 안 만나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시 만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트럼프의 간을 보기 시작한 거죠.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농업지역에 표를 올리는 데는 콩을 사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나 콩 사줄게. 얼마? 2천만 톤. 그래서 작년에 59% 줄인 것 그거를 50% 2천만 톤에 50%를 더 사줄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회담을 한 거죠.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더니만 저게 3,300만 톤, 3,200만 톤 팔던 농부들이 이게 1,300만 톤으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 2천만 톤 더 사줬다고 그래가지고 만족할 거냐 이거죠. 여전히 전에 팔던 것에 비해서 한 60%밖에 못 파는데 매출이 여전히 40%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래갖고 표 못 얻는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중국을 더 압력 넣어서 농산물을 더 사게, 콩을 더 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중화민국이 이게 대만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통일을 한다. 우리 북한하고 마찬가지로 북한도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불을 질렀습니다. 트럼프가요. 그래서 78년에 수교를 하면서 미국이 예전에 우리 명동의 대사관도 그렇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도 원래 대만이었습니다. 근데 78년에 수교를 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대표는 중화민국이 아니고 중국 본토다. 원차이나 팔리시를 확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뭘 했냐 그러면 대만이 독립적인 국가라고 선언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만한테 22억 불어치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 무기를 판다면서 중국을 공격하라는 거죠. 시진핑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콩 사는 거 2천만 톤 산다고 하면 뭐 한 달에 200만 톤 사야 되는데 바로 콩 사는 거를 40만 톤 이하로 확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제 열받은 거죠.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만에다가 80억 불어치 무기를 더 갖다 팔았습니다. 비행기 66대를 전투기를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농산물 수입 중단, 빵! 이게 지금 최근 석 달 사이에 이번에 실무협상까지 한 그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콩하고, 근데 형식상으로 그럼 니들도 뭘 양보할래? 하웨이라는 회사에 제재를 풀어라. 이건데 실제로는 하웨이는 뒷전이고 바로 지지율과 관련된 콩싸움이 지금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선거에는 졌지만 미국은 선거인단 각 주별로
대통령 선거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숫자가 많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스테이트에서는 지지율은 90%더라도 대통령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은 51%인데 여기는 20명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 작은 A, B, C, D, E 이거 10개를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선거인단 수가 많은 캘리포니아를 하나를 먹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선거인단 제도인데 선거에선 지더라도 선거인단에서 이겨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24, 1876, 1800년대 딱 3명이 있었고 2000년 들어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도널드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번에도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하고 보면 워런하고 붙든 뭐 바이든하고 붙든 샌더스하고 붙든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다 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더라도 트럼프 인기가 좋기 때문에 또 당선될 거야 하는 확률은 저게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것의 문제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소련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을 때 우주전쟁, 감세전쟁을 해서 18년 걸렸습니다. 1985년 죽을 때. 그리고 일본하고는 1985년에 프라자비부터 시작해서 95년까지 일본을 잡아뜨리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바로 무역전쟁, 환율전쟁. 근데 지금 중국하고는 이거 다 포함하고 나서 더해가지고 6개의 전쟁을 지금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요즘 이제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중국 경제 어디로 가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 경제를 볼 때 한국에서는 뭐 중국 어렵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중국이 망한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대책 세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미중전쟁에서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졌다고 하는 것도 엉터리 뉴스고요. 지금 이제 중국이 망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냐면 한국에 예를 들면 칭다오라든지 연태라든지 위아이 같은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이런 기업들이 대거 철수하는 것을 놓고 보고서 봐라 중국이 망해서 그렇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중국에서 1%도 안 된다. 이걸 이제 중국 경제가 나빠서 이렇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한국 기업들의 내재적인 경쟁력이 중국 기업들의 올라가는 속도 또는 다른 외자 기업들이 와서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뒤처져 그러냐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 얘기 들으면 진짜 중국의 위기는 언제 오냐 그러면요. 그 중요한 시그널은 우리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무슨 중국 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핵심은 포춘 500대 기업들 중에서요. 아시안 헤드쿼터가 전부 지금 중국에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홍콩, 싱가포르에 있다가요. 포춘 500대 기업이 한 개도 안 들어가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포춘 500기업 다 들어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국이 진짜 망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포춘 500대 기업들이 아시안 헤드쿼터를 샹하이에서 베이징에서 대거 철수할 때 이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춘 500대 기업의 임원들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같으면 삼성이나 LG나 현대에 거기 임원분들은 어때요? 요즘 뭐 농담으로 사자 들어가는 직업 보다가도 삼성전자 신입사원이 인기가 더 좋다고 그럴 정도로 이 포춘 500대 기업의 레벨이 높습니다. 근데 신입사원 100명 들어오면 포춘 500대 기업 임원이 되려면요. 100명 중에서 상무되는 사람 1명이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도 상위 1%인데 거기서 상위 1%끼리 경쟁해서 거기서 1%가 돼야 포춘 500대 기업의 임원입니다. 그러면 확률로 보면 0.001%, 0.001% 되는 확률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면은 중국이 지금 망하는데 거기다 공장을 더 짓는다고요? 이거 정신 나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잘 모르면 부자 따라 하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는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글이 먼저 중국에 한번 진출했다가 중국이 정보 검열 받으라고 그러니까 싫다고 도망갔다가 지금 구글이 다시 중국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중국 정보가 오지 마. 페이스북이 저커버크가 중국어까지 배워서 중국의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로비를 했지만 이번에 법인 설립하지 마.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잘 만들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중국에다가 상하이에다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를 거기다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퇴출하는 것, 이것하고 세계적인 리더들이 거기다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포춘 500대 기업들이 하나도 문 안 닫고 나오면, 우리 같은 경우도 보세요. 삼성은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삼성인데 삼성전자는 중국이 망한다면 문 닫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안에다가 반도체 공장 하나 더 지었잖아요. LG 광동에다가 OLED 공장 하나 더 지었잖아요. 그럼 삼성하고 LG는 그럼 이건 바보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다고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거 잠깐 리뷰를 드리면 2018년 7월부터 금년 8월 달까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웠는데 대미 수출은 중국이 1%가 줄었고 미국으로도 수입하는 건 20%가 줄었어요. 근데 무역 수지 흑자는 아이러니하게도 9%가 더 늘었습니다. 근데 중국 전체, 이건 미국으로 하는 거고요. 중국 전체 수출은 플러스 3%, 수입도 플러스 3%, 무역 수지 흑자는 8% 늘었다는 겁니다. 아니, 대미 수출이 줄었는데 어떻게 미국 수출이 전체 수출은 늘었냐? 중국의 전체 수출 중에서 미국으로 하는 수출이 1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2%가 이게 얼마나 늘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82%가 늘어가지고 전체 수출이 플러스가 3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중국 수출, 저거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팩트가 안 맞다.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가 대미 흑자든 중국 전체 흑자든 줄어든 게 없고 대미 흑자는 오히려 300억 불이 더 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체크 안 해보고서 그냥 미국이 얘기하는 거 그냥 따라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우리는 이제 언론에서 보면 그게 쉽지 않게 찾아보기 어렵냐 그러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보의 비대칭성.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는 매일요 전 세계 언론과 소통합니다. 트위터로요. 근데 트럼프 트위터 특징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못한 건 절대 얘기 안 해요. 무조건 잘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언론이 기사를 쓴다고 하는 것은요, 기자는 영어로 뭘까요? 리포터라고 그러죠. 자기 의견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의 또는 데이터를 보고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 리포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중의 전쟁에 관해서 미국 측 얘기는 쏟아져 나옵니다. 트럼프가 매일 얘기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중국은요, 시진핑은 작년 4월 달 이후로 지금까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겼다, 졌다, 뭐 수치가 다 단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리포트를 쓸 때, 기사를 쓸 때 데스크가 물어보죠. 이 근거가 뭐야? 데이터가 뭐야? 물어볼 때 중국에 관한 데이터는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럼 근거가 있는 거를 갖다 쓰게 되면 미국 정보가 90, 99, 중국 정보가 11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큰데 이것이 여과 없이 그냥 오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결과가 나와도 여전히 미국의 완성, 중국의 완패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미 흑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금년도 2019년 들어서도 여전히 22억 불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체 무역 수지 흑자는요, 2019년 지금 8월 달까지 619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무역 흑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기를 놓고 보면 중국이 가장 먼저 경기가 하강했고, 그 다음 일본, 미국 이런 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이 망했다, 망한다, 지금 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류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중국이 6.6% 성장하다 금년 상반기에 6.2로 떨어졌어요. 0.4% 하락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작년에 코리아가요? 작년에 우리가 2.7% 성장하다 금년에 지금 뭐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데가 2%대 성장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 빠졌냐면 마이너스 0.6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독일은 마이너스 0.7. 이렇게 보면 빠진 폭으로 보면 세계가 마이너스 0.3 정도고 IMF 예측으로 보면 중국이 마이너스 0.4면 한국보다도 적게 빠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베이스가 2고 중국은 6이에요. 베이스가 6인데서 0.4 빠지는 것하고 베이스 2에서 0.6 빠지면 누가 더 충격이 큽니까? 이거 물어보는 만하죠. 그런데 우리는 중국은 계속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멀쩡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성장률 하락에 대한 이 서방세계 오해, 이거는 세강령 쓰고 중국만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세계 경제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국이 8%, 10% 성장하다 8% 성장, 지금 6% 성장하고
많은 이제 언론에서 비난은 예전에 시진핑이 파오 10%는 죽어도 간다고 그러다가 2년 지나니까 그걸 파오 8은 죽어도 간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파오 리오 6은 죽어도 간다고 그러는데 봐라, 쟤들 거짓말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를 잘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이즈 이펙트를 감안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은 이 GDP가요, 우리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중국의 GDP는 중국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중국 전체 GDP에서 민간 기업이 아닌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3%입니다. 3분의 2가 국유기업이에요. 중국의 중요한 기업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유명한 기업들은 100% 국유기업입니다. 국유기업은요,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아마 재무관리 책에 처음 나오는 건 기업의 목적이 뭐냐면 이익의 극대화. 이익 많이 내면, 이익 못 내면 죽어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중국의 국유기업은요, 기업의 목적이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로 쳐보자고요. 한전이 국유기업인데, 국가기업인데, 한전이 지금 적잖아요. 그럼 우리가 국회에서 얘기를 할 때, 국회의원님들이 국정감사할 때 적자 2조 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경영을 어떻게, 얼마나 방만하게 했으면 적자가 나냐.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한전은 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은요, 내년 국정감사 안 터지려면 전기요금 3배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전기요금 3배 올려버리면 2조 적자 나던 것이 20조 이익 나죠, 바로. 그럼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작년에 2조 적자 났다, 이번에 20조 이익 냈다 그러면, 참 잘했습니다, 승진시켜 드릴게요, 보너스 주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닐걸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좀 표현을 격하게 하자면, 야, 국민의 피를 얼마나 빨았으면 이익이 이렇게 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유기업의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가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복지를 얼마나 늘리고, 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자리잖아요. 우리 50만 원 준다는 거 젊은 애들이 고마워합니까? 직장을 알선해준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첫 번째 경제정책의 목적이 바로 고용입니다. 그래서 왜 10% 하다가 8% 하다 지금 6% 하는데도 중국은 우리 5% 가도 별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GDP 1%당 고용 유발 계수가 중요해요. 예전에 중국이 소위 말하는 중공업 시대에 이때는 이게 노동집약적인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경공업 시대는. 그래서 중국은 1년에 대학 졸업생이 지금 740만 명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다 취직을 시키려면 GDP가 얼마 정도 가야 되냐 그러면 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정도로 놓고 보면 GDP 1%당 노동 유발 계수가 한 70만에서 80만 명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성장을 해야 700~800만 명 나오는 애들을 고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10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서비스의 비중이 커져서 지금은 중국의 공업의, 제조업의 비중이 41%, 우리가 얘기한 공업의 비중은 3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60% 이상이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이 커지면서 고용 유발 계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GDP 1% 2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6% 성장해도 12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거죠. 8% 성장한다고 하면은 이게 16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이 성장률이 이게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뭐냐 그러면 고용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 유발 계수라도 보면 산업 구조의 변화가 고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성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6% 성장하면 저거 망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이거 뭐가 잘못됐냐면요. 프랑스가 지금 중국이 아까 말씀 금년에 소득이 10,000달러인데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이 선진국들이 10,000달러 갔을 때가 82년, 80년 이때 GDP 성장률이 얼마냐면 일본이 가장 높았는데 4%, 유럽 나라들은 다 1%에서 2%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6%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의 경제 규모가 그때 5천억 달러, 8천억 달러, 5천억 달러, 1조 2천인데 지금 중국이 14조 달러예요. 사이즈를 감안하지 않고 절대 증가율의 숫자만 보고서 중국 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오리오, 파오치, 파오빠가 이게 왜 자꾸 떨어지냐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중국의 GDP는 고용 유발 계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모르면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했다고 하는데 상장회사들이 이제 얼마나 당했냐를 보면 죽었어야 되는데 보면 금년 상반기에도 이 상장회사들의 이익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6.7%입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보면 이게 한 6%로 뭐 그렇게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최근 2015년 이후에 4년 동안 중국은 공급측 계획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오버 캐패시티를 계속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보면 중국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갔다 언제 반등하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지, 지금 중국 망한다 안 망한다 이걸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이 재고 사이클이 보면 대충 3년 1개월부터 3년 9개월인데, 만약 3년 1개월이라고 그러면 이 금년 3, 4분기 요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길어진다고 그러면 내년 1, 4분기 요때가 바닥치고 올라가는 것이다. 요렇게 봐야 제가 볼 때는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로입니다. 지금 중국은 전체 GDP에서 서비스업이 60이고 공업은 31%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갖고서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60%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국은 1인당 소득 $10,000대 이하에서 중국에 팔던 거 만들던 거 이제 좀 잊어버리고, 1인당 소득 $20,000, $30,000에서 우리가 입고 먹고 썼던 아이템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14억의 인구 이렇게 보지만,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14억 명한테 운동화 한 짝씩 팔아가지고 돈 번다고 그러는데, 그거 운동화 한 짝씩 팔아가지고 돈 번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인구 어프로치가 아닌, 제가 볼 때는 디테일한 인구 세그멘테이션을 보고서 들어가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시진핑의 제2기 국정 아젠다를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중국이 바뀌었습니다. 월드 팩토리에서 월드 마켓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같이 우리가 중국에 공장 지어서 물건 만들어서 갖고 나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 시방서대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이해하고 물건을 만들었어야 되지만, 이제는 중국은 물건 만드는 거 끝났고요. 우리가 1인당 소득 $10,000, 예전에 우리도 마산 수출지역, 구미 수출자유지역, 뭐 부천구로 수출자유지역이었잖아요. 전 세계 기업 다 들어왔는데 지금 싹 다 가고 없다고요. 왜요? 우리가 인당 소득 $10,000 넘으면 93년 이후로 다 없어졌어요. 중국도 그렇게 지금 온 상태를, 우리는 중국에서, 우리는 수출 자유지역의 기업들 다 떠나 눈 번이 뜨고 봤으면서 우리는 중국에서 연년세세 그렇게 해먹을 수 있다고 보는 건 착각입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뭐 입고 계신 옷이 뭐 다 다르시겠지만, 엔간한 옷들 전부 애들 옷, 어른 옷 전부 이거 따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죠. 근데 중국도요, 지금 내이 엔간한 옷들은요, 중국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 중국마저도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서 제가 볼 때는 퍼캡ita 그 $10,000 이하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건 빨리 중국에서 빼야 됩니다. 안 빼고 죽는다.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은 월드 마켓이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 14억의 뭐 거지들이 무슨 돈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작년에요, 중국이 자동차를 2,800만 대를 샀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전부 몇 대나 될, 우리 차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차가 전부 몇 대나 될 것 같습니까? 상당히 등록대수 봐요. 그렇습니다. 한 2,100만 대. 우리가 당분이래로 머리 털라고 산 차가 2,100만 대인데, 중국은 작년에 한 해 산 차가 2,800만 대. 미국이 1,700만 대 정도인데, 미국보다도 1,100만 대를 더 샀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냐? 작년에 전 세계에 명품 루이비통, 구찌, 베르가모, 샤넬의 33%를 중국이 사갔어요. 작년에 BMW, 벤츠 전 세계 9대 명차의 27%를 중국이 사갔다고요. 전 세계 면세점 매출액의 절반을 중국이 갔습니다. 아니 14억의 거지가 어떻게 그걸 사갑니까? 우리가 지금 1인당 소득이 $30,000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5천만 명을 나름이 세웠을 때 가운데 딱 쳐서 2,500만 등 하는 사람이 $30,000. 그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중위수라고 그러는데, 샘플이 크면 중위수하고 평균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이 우리 3분의 1에 $10,000라고 하는 것은 14억 명을 나름이 세웠을 때 가운데 딱 쳤을 때 7억 등 하는 놈이 $10,000라는 얘기예요. 그럼 위에 있는 5천만 명은 소득이 얼마일까요? 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통계를 보니까 중국의 가계 소득 상위 10%의 인구가 1억 800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68,000.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이 사람들을 루이비통, 베르가모, 샤넬, BMW, 벤츠, 아우디 이거 사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걸 중국을 마켓으로 생각하면 돈을 어떻게 버냐고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돈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면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냐면 그 사람의 언어로 얘기해 줘야 돼요. 건설업 하시는 분하고 얘기할 때는 건설업에 쓰는 용어로 얘기를 해야 되고, 금융업 하시는 분은 금융업 하는 용어로 얘기를 해야 어프로치가 쉬워요. 중국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한국에서 중국 가서 많이 망했다. 뭐 거기서 뭐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뭐 쏘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한국에서 중국 들어가가지고 망했다고 하는 회사 한번 체크하면 돼요. 첫 번째, 현지법인 대표가 중국에서 학교 나온 사람이냐? 그리고 현지법인 대표가 중국에 예를 들면 당하고 시하고 거래업체하고 중국어로 농담하고 욕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조목조목 따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냐? 그리고 그러면 중국인 직원을 뽑았다고 할 때 중국인 직원 중에 최고위 중에서 중국의 스카이,清华대학, 북경대학, 푸단대학 나온 사람이 있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IBM이, 인텔이, 후지스가, 3M이 한국에 법인 만들면요, 거기 사람 누구 씁니까? 네트워킹 때문에 스카이 나온 한국의 빅3, 빅5, 빅10에 근무했던 차장급, 부장급 이 사람들 스카우트 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도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우리가 똑같은 게임을 놓고 그걸 해야 되는데 중국에 1류를 안 쓰고 저 3류, 4류, 5류를 쓰면 비즈니스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기업들이 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뭐 저는 아까 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한 12년 전까지는 저희도 금융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7년은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했었고 이제 임원으로 상무로 승진해서 8년 동안은 중국 IB하고 리서치를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중국 기업들을 뭐 엄청나게 많이 만나봤고 제가 네트워킹 때문에 제가 칭화에서 MBA를 했고 푸단에 가서 MBA를 다시 하고 거기서 박사를 다시 했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끝낸 게 아니라 칭화, 베이다, 푸단, 지하통 4개 대학의 CEO 과정을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거기서 만난 같은 동기, 뭐 회사 사장들, 회장들하고 쭉 만나봤을 때 중국말로 친구가 뭘까요? 프렌즈가 중국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노래 제목도 있던데. 펑요잖아요. 펑요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중국 사람의 머릿속에는 펑요는 2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입니다. 펑요라는 게 달월자 2개 쓴 거잖아요. 2달에 한 번은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랴오티알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친구지. 내가 2년 전에 폭탄주 말아가지고 먹었고 거기서 삥 돌아가지고 네가 딱하고 내가 디디하고 내가 따고 네가 디디 이런 거는 그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문 닫고 딱 나가는 순간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2년 전에, 5년 전에 메이어 이스 정말 아무리 입니다. 결국은 이 네트워킹이 중요하고 중국은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중국 대가신 김 교수님 계시지만 두목의 싸움이에요. 삼국지 보면요, 그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 같으면 최후의 1위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쫄까지 다 싸워서 죽는 것이 최고의 전쟁이잖아요. 중국은요, 둘이 전쟁 붙어가지고 큰 놈 둘이서 두목끼리 싸우다 한 놈이 져버리면 나머지 5만 명, 10만 명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옷 갈아입습니다. 조조의 군사가 바로 유비의 군사로 홀랑 옷 바꿔입고요. 이유가 뭐냐? 아주 심플하죠. 중국 사람들은 하늘이 밥이다. 이시웨이텐. 밥 먹여주는 놈이 내 군주고 밥 먹여주는 놈이 내 나라는. 지금까지는 조조가 내 밥 먹여줬지만 조조가 나 밥 못 먹여주면 바로 그 다음날 나는 유비한테 가서 붙는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인들의 이 특징을 보면 프렌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컨택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 가서 기업이 잘 안 됐다, 실패했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 회사가 어떻게 장사하고 있는지는 재무제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뭘 보면 될까요? CEO 여권에 중국 세관 도장 몇 개 찍혔나 보면 됩니다. 중국은 제가 본 경험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칭화베이다 푸단지아동 4대 명문대학의 CEO 과정에서 만난 수백 명의 CEO들 그리고 저와 같이 MBA를 공부했던 수백 명의 동기들요.
중국 싸움은요, 비즈니스는 100% 두목 대 두목의 싸움이지 두목하고 쫄하고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중국이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뭘 할 때 항상 격을 갖춥니다. 항상 미팅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직리 레주메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장이 가면 그쪽에서 사장이 나오고 이쪽에서 임원이 가면 그쪽도 임원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격을 맞춥니다. 그쪽에. 근데 우리가 나는 중국어도 못하는데 중국어 뭐하냐 사장이 나는 뭐 안 되는데 그래서 중국어 잘하는 대리 그거 계속 대표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보내면 비즈니스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중국이 어떤 나라냐고 그러면 성남보다 가까운 나라다. 저는 사무실이 마곡에 있는데 마곡 연구단지 있는데요. 거기서 비 오는 날 분당까지 오면요 3시간 걸립니다. 근데 거기서 김포항까지 가는데 딱 5분입니다. 거기서 비행기 타면 북경으로 상해고 비행기 타는 거 1시간 40분이면 돼요. 거기서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이면 들어가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마곡 연구단지에서 분당 오는 것보다 가까운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를 1년에 2번, 3번, 4번도 안 가보고서 중국 사업 잘 되냐?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인의 마음을 못 사면 이건 끝이다. 여기는 언어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어떤 정도로 사냐는 것은 사실은 한국에서 많은 또 이제 오해 중에 하나는 중국은 GDP 통계를 속인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요. 오늘 시간이 없어요. 그 얘기는 못 드리고 GDP 통계를 속인지 안 속인지는 불빛으로 봐라. 무슨 불빛이냐? 나사가 찍은 사진을 보면요. 동경, 한국, 상하이, 베이징을 놓고 보면 불빛을 놓고 보면요. 이 불빛의 밝기를 놓고 보면 북경 지금 상해 같은 경우는 이쪽 동네는 이쪽 동네 훨씬 더 밝고 크죠. 이게 중국의 구매력, 소비력, 경제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데모그래피를 좀 잘 봐야 되는 것은 14억의 운동합 한다는 건 넌센스.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안 되는데 지금 14억의 운동합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의 지금 인구를 14억이라고 보지 말고 핸드폰 가진 사람 15억 8천만 명, 성인병 환자,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있는 사람 6억 6천만 명, 그리고 신용카드 쓰는 빠링홍우, 지오링홍우가 4억 명, 그리고 이 꽝토우, 저처럼 머리 자꾸 벗겨지는 사람, 이 사람 지금 2억 5천만 명, 그리고 혼자 사는 게 단션고우라고 그러죠. 1인 가구 2억 5천만 명, 대졸자 1억 9천만 명, 해외여행 가는 사람 1억 5천만 명. 여기에 포커스해서 사실은 데모그래피를 제대로 분석해서 품목 찾아야 된다. 14억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은 금년에 13차 5개년 계획이 끝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 새로 시작이 되고 2020년은 중국이 100년의 꿈이 실현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1921년에 공산당 만들고 100년 되는 해에 첫 번째 중국의 차이나 드림을 완성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마무리 2020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5년마다 한 번씩 임기는 없어졌지만 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이제 새로운 기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여기에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왔던 중국의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은 10년 단위로 예를 들어 장제민 때 10년 동안 상계 대표론을 얘기를 하고 후진타오 10년 동안 과학적 발전관을 얘기를 하고 최근 시진핑 8년 동안에 9년 동안에 지금 중국의 꿈이라는 얘기를 하고 차이나 드림. 그 차이나 드림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지금 중국을 홀랑 뒤집어 놨고 한국하고의 관계도 홀랑 뒤집었고 미국과의 관계도 홀랑 뒤집은 것은 시진핑의 차이나 드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1기 10년 그 국정 아젠다를 2기에도 그대로 쓸 거냐?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아젠다를 낼 건데 이게 뭐냐가 중요해요. 이거 예측을 해야 앞으로 중국의 미래 10년에 우리 비즈니스 전략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기 10년의 전략은 굉장히 그 구호성이 강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미국하고 전쟁이 터졌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기 전쟁의 핵심은 내수하고 기술입니다. 테크하고 컨슈머예요. 거기에 맞는 어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미 중국의 연구기관에서는 키워드는 이미 만들었을 겁니다. 그거 이제 어떻게 더 구체화하느냐에 갖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놓고 보면 1인당 소득 $10,000 시대 때까지 봤던 우리 예건 이제 끝났다. 여기서 $20,000, $30,000 우리가 입고 먹고 썼던 아이템 요거를 중국에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중국에서 $10,000 이하의 우리가 패션, 염색, 뭐 전자부품, 뭐 이런 경공업, 음식료 이런 거 갖고 가서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인건비 못 맞춰서 나오는 경쟁력이 없어서 퇴출하는, 그리고 중국의 컬처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퇴출하는 이 기업들의 퇴출에 대한 공포가 과도하게 한국 사회에 전달된다는 것이죠. 포춘 500대 기업은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중국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 공포가 과도하면은 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이걸 발로 차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도 대가시지만 그 사기에 우리보다 10배가 크면 욕하기 시작하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 밑에서 일하고 10,000배가 모이게 된다고 해서 왜 지금 사드 이전하고 이후하고 우리가 중국하고 가는 관계에서 놓고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사드 이전 2016년 이전까지는 발 마사지라고 정의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2016년 이후 지금은 공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6년 이전까지는 중국 그러면 우리는 가서 우리 발 마사지 해주는 허접한 사람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든 기업이든 뭐 모든 것이 중국을 바라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포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저는 사마천이 이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중국 GDP에 비해서 1990년대 초반에요. 중국 GDP 80%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게 후두둑 떨어져가지고 지금 10%대로 떨어졌죠. 바로 이게 10배가 이 근처로 오게 되면 욕하다가 이제 겁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은요, 중국보다 잘 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지금 미중하고의 관계에서 중국이 미국의 65%까지 올라왔고 35%만 더 가면 미국을 추월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머릿속에 관념 속에 중국은 바로 월드 팩토리, OEM 팩토리, 농민공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은 이미 완벽하게 세계 최대의 공유경제 시장, 전 세계 럭셔리 가게의 가장 큰 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중국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걸 못 바꾸면 중국은 떼놈이고 우리 OEM 공장의 노동자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 OEM 공장 노동자 다 문 닫고 오는데 무슨 중국을 컨슈머 마켓의 큰 손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게 누구냐 그러면요. 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누가 제일 똑똑한지 아세요? 돈이 제일 똑똑합니다. 돈이 가장 똑똑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금융기관에서 한 25년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제일 큰 금융에서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IB를 하고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많이 버신 분들 참 많이 만나뵀어요. 근데 제가 참 놀랐던 건요. 돈은 뭘로 보냐? 돈은요, 뭘로 볼 것 같습니까? 코로 벌더라고요. 코로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머리 좋은 놈이 돈 벌 것 같으면 근데 전 세계 부자들의 모든 나라의 최고 부자 중에서 그 나라에 최고학 올라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일본의 최고 부자도 동경대학 안 나왔고 한국의 최고 부자도 서울대학 안 나왔고요. 미국의 최고 부자도 하버드 안 나왔습니다. 하버드 중퇴했죠. 냄새를 잘 맡는다는 거죠. 그리고 냄새를 잘 맡으면 거기에 하버드, 동경대 여기 나온 선수를 고용을 해서 일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은 주식시장으로 요즘 보면 되는데요. 주가라는 건 오르지 않으면 무조건 떨어져요. 근데 특이하게 한국은 지금 2013년 이후로 주가가 옆으로 쫙 기어요. 근데 여기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인데 요거는 이제 문재인 효과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2013년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평균 성장, 아까 보셨지만 세계 평균 성장률이 3.1, 3.3을 가는데 우리가 2%도 힘겨워해요. 이게 벌써 13년 이후에 9년이 됐습니다. 세계 평균을 못 따라가는 성장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돈이 도망갑니다. 지금 한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 팔고 갑니다. 한국에 들어왔던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전부 철수하기 시작을 해요. 돈이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에 가서 예금하겠다 그러면 은행에 그 상담하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적금 예금 넣겠다 그러면 펀드 사시라고. 근데 펀드 추천해서는 100% 외국 펀드, 해외 펀드입니다. 국내 펀드 사라는 사람이 없어요. 보험회사 마찬가지고 증권회사 다 그렇습니다. 돈이 드디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기예금 금리 1%, 1.5%인데 물가가 지금 1.5% 올라가 버리면 실질금도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 우리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돈 100만 원 집어넣으면 나한테 1.5%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실제적으로 1.5% 빼고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이 최근 30년 동안 일본 돈이 전 세계를 마이너스 금리 되니까 뭐든지 맡기면 우리가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돈을 맡기면 돈 맡긴 수수료를 내야 되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나라의 돈이 아니고 전 세계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렇지만 돈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갑니다.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성장률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갑니다. 한국 세계 평균을 못 따라가는데 돈 다 빠지는 거예요. 성장이 평균보다 높이 가는데. 두 번째, 이렇게 되면 기업이 빠집니다. 기업이 장사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생기냐? 사람이 빠집니다. 유럽에 위기가 왔어.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금융이 온 지금에요. 유럽에서 가장 자존심이 센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영국요? 아닙니다. 영국 뭐 바이킹이라고 사람 취급 다녀요, 유럽 애들은. 독일? 게르만족, 저 무식한 북쪽 오랑캐 이렇게 보죠. 프랑스 애들이 가장 자긍심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문화적인 자존심도 센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로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한다. Hello, may I speak to? 그러면 딱 쳐다보고 I cannot speak English. 프랑스어로 얘기해요. 근데 그 자긍심의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지금 젊은 벨테르의 슬픔을 읽기 시작했다. 괴테의 젊은 벨테르의 슬픔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중에서 경기가 가장 나은 독일에 취직하려고 독일을 배웁니다. 한국, 우리가 지금 위안부 문제, 무슨 징용 문제, 독도 문제 갖고 우리가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고 미워하면서도 요즘 우리나라 젊은 애들 지금 최근 사건 터지기 전까지 일본어 배워서 일본에 취직하려고. 세계 평균 성장을 못 따라가면 돈이 나가고 기업이 나가고 사람이 나갑니다. 성장률 떨어지는 것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장률도 떨어지는 것도 성장률 떨어지는 거지만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중국의 중요성은 바로 우리가 벌어오는 돈의 78%를 그 집에서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돈을 못 벌면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다 좋은데 거기서 저걸 대체할 만한 시장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지금 홍콩까지 포함하면 우리 대중국 수출 비중이 35%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역수지 흑자의 79%를 80%를 중국에서 번다는 거예요. 이거 전략 잘못되면 뭐 정부가 무슨 정책을 쓰더라도 들어오는 돈이 작은데 그걸 집 안에서 나누기를 3개 주다가 4개 주고 4개 주다 3개 주는 거 분배 문제는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파이가 계속 줄어드는 판에 여기다가 안에서 서로 나눠 먹기 이거 어떻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중국의 금융인데 오늘 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최고의 복수가 뭐냐 연애하다 헤어지면요. 최고의 복수는 뭡니까? 좀 표현을 나나게 표시하면 더 잘생긴 놈하고 연애하면 되잖아요. 한국이 중국에서 터졌다. 중국 기업한테 내가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고의 복수는요. 우리 중국에서 20년, 10년, 15년 일하다가 드디어 안 돼서 공장 문 닫고 나왔다. 사장님들 뭐 다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복수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장사에서는 똔똔하고 조금 벌었고 지금 나오시지만 그 공장 20년, 10년 된 거 팔아갖고 10억, 20억, 30억, 50억 땅판돈 갖고 들어오시는데 그 돈 다 갖고 들어오시면 50%만 갖고 들어오죠. 50억이면 25억만 갖고 들어오고 25억 뭐하냐? 우리 회사 뒤통수 친 중국 기업의 주식을 사버려요. 이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지금 중국 제조업에서 그게 뭐 플라스틱 사출이든 섬유든 뭐 화학이든 기계든요. 전통 제조업에서 중국에서 1등은 세계 1등입니다. 세계에서 1등은요. 거래소가 무너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식 잘 몰라.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에서 중국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놈, 최고의 기업은 뭔지 그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사봐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우리나라 회사라고 생각하시죠? 그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몇 %일까요? 모르시면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한번 검색해보세요. 삼성전자 대주 지분율이 몇 %죠? 외국인 지분율이 57%예요. 삼성전자가 10억 벌면 5조 7천억을 외국인에 가져간다고요. 우리는 4조 3천억. 그럼 그게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92년 이후에 지금 27년 동안 배웠으면서도 우리는 중국에서는 그걸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최대 투자가가 미국입니다. 삼성전자 투자하는 사람이 절반이 미국이에요. 미국은 1970년에 반도체를 만들어서 1985년에 인텔이 도저히 D램은 일본 기업 NEC, 도시바, 히다치, 미쓰비시에 상대가 안 돼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CPU만 할래 한 게 지금 인텔입니다. 근데 1985년부터 95년까지 일본이 세계를 완벽하게 제패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앵고를 저거를 두 번에 걸쳐서 50%씩 50%에 두 번에 시키는 바람에 일본 반도체 다 죽어버립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1등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했냐?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일본으로 넘겼고 일본은 반도체 산업 한국에 넘겼는데 망했냐? 아닙니다. 돈을 일하게 시킨 거죠. 15년간의 자기네 반도체 산업의 경험을 85년부터 95년까지 일본에다 갔다가 적응해서 일본 반도체에서 주식을 사서 대박을 냈고 일본하고 미국은 자기네가 반도체를 경험해보고 투자인 경험하고 한국에 투자해서 삼성전자 사가지고 대박을 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로운 것 하나는 이제는 한국도 날방 가서 이거 일을 하는 이 전통 제조업에서는 중국하고 절대 못 이깁니다. 이제는 금융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절묘한 찬스가 바로 미국이 금융시장을 열게 만들고 중국이 돈을 내놓게끔 만드는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편성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미중의 무역전쟁이 더 지속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요. 무역전쟁이 커지면 제가 볼 때 한국의 손실은 계속 커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중국은 수출이 마이너스가 안 나왔는데 우리만 마이너스 나오는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요.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은 맨 처음 뭐를 줄일까요? 맨 처음 줄이는 게 주문을 줄입니다. 원자재 수입부터 경기가 나빠서 100개씩 팔리다가 지금 보니까 둘이 싸움해가지고 이게 50개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원자재 의자 만들 때 이 파이프부터 사는 거 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번에 뭘 줄여요? 가동률 낮추는 거죠. 그 다음 사람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 캐파 줄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무역전쟁이 터지냐 그러면 우리가 팔고 있는 우리 최대 수출국인 35% 중국에 팔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좀 다르긴 하지만 통계별로 78%에서 거의 83%가 중간재입니다. 원자재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경기 나쁘다고 보니까 둘이 싸움해가지고 이게 경기 나쁘다고 보면 맨 먼저 줄이는 건 중간재부터 줄여요. 거기에 우리가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은 이것은 5,500불에서 완벽하게 다 보복관세를 때린 거는 금년 말부터입니다. 그럼 내년부터 그게 풀로 잡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둘이 계속 싸우기 때문에 중국의 이 중간재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최대 피해자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저것이 기술전쟁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웨이에 대한 기술전쟁을 하면서. 근데 제가 볼 땐 기술전쟁에서는 한국이 먹을 게 많아요. 왜? 지금 전 세계에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여기에 기술은 중국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우리는 중국이 기술이 없는 무슨 뭐 짝퉁 나라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통의 나라는요. 자동차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우주정거장을 만들어요. 근데 저 중국은 아직 자동차 엔진을 못 만듭니다. 스마트폰도 폴더폰 아직 못 만들어요. 근데 이 미친 나라가 항공모함을 2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3번째 항공모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어 내년 4월 달인가에 런칭합니다. 그리고 스텔스기 젠이라고 지금 우리가 사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를 40, 50대 만들어 이미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G2가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인공위성에 달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G2예요. 달을 인공위성에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딱 2나라입니다. 소련하고 미국이요. 근데 지금 소련은 못 올립니다. 러시아는요. 작년에 중국이 달에다가 우주선을 올렸어요. 근데 달 표면에 올린 게 아니라 뒷면에다 갖다 올렸다고요. 근데 우리 전파를 쏘면 이렇게 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뒤편에 올리는 게 쉬울까요? 앞면에 올리는 게 쉬울까요? 이게 월등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뒷면을 중국이 이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보면 작년 4월인가? 우리 신문에 보면요. 하늘에서 우주정거장이 수명을 다해서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낙진이 떨어지면 맞으면 위험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 우주정거장이 누구 거냐면 중국 겁니다. 티엔콩이라고, 청궁이라고. 아니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 기술 가지고 항공모함 만들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 만드는 기술 갖고 전투기 만들 수 있냐고. 그러면 이 기술을 중국한테 누가 그 기술을 줬습니까? 미국이? 일본이? 한국이? 유럽이? 아닙니다. 독자 기술입니다. 근데 중국이 어떻게 그 기술을 개발을 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최근 40년 동안 중국을 G2로 만든 것은요, 2억 8천만 명의 농민工들이 중학교 졸업한 시골에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도시 근로자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으로 전 세계 최저 제품을 만든 것이 G2를 만든 건 분명합니다. 근데 항공모함 만들고 우주선 만들고 우주정거장 만들고 한 이 테크는 1978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서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1억 9천만 명입니다. 지금 중국의 대학생이 아까 말씀 740만 명, 한 700에서 800만 명 정도 재학하고 있는데 앞으로 15년 뒤면 또 1억 명이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중에 60%를 공대생으로 보면 6천만 명의 엔지니어가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G2를 만들었던 농민工 2억 8천만 명이 이게 이제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중국이 망한다. 뭐 힘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건 넌센스입니다. 중학교 졸업한 2억 8천만 명이 만든 40년 하고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게 되면은 대졸 엔지니어들이 2억 8천만 명이 만드는 중국은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걸 우리가 무섭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뭐 중국은 이걸 하나만 얘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보는 관점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면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요. 전 세계 반도체, LCD, 스마트폰, TV 여기서 1등하는 우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요. 중국의 탄센트, 아리바바. 탄센트는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하는 다음 같은 회사고 아리바바는 인터파크처럼 전자상 거래하는 회사인데 이 두 개 회사의 시가총액 60%가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천하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중국의 카톡지라는 회사의 시총이 60%가 안 된다는 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지금 중국 산업을 이해를 못하고 세계 경제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중국 애들은 걔들은 뭐 주식을 알아. 얘들이 뭘 모르고서 아리바바나 탄센트 주가를 막 끌어올려가지고 법으로 왕창 만든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아리바바는 어디에 상장돼 있을까요? 중국에 상장돼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뉴욕스탁, 미국 증권거래소에 그 나스닥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것의 가격이 결정한 건 미국 투자가들이 결정한 겁니다. 탄센트는 어디에 상장돼 있을까요? 홍콩에 상장돼 있습니다. 홍콩은 전체 투자가의 51%가 다 외국인입니다. 홍콩의 외국인들이 탄센트의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잡고 미국의 투자가들이 아리바바의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잡은 거죠. 우리 삼성전자도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조업의 시대는요. 큰 놈이 작은 놈을 먹습니다. 생산량을 200만 개 만드는 놈은 100만 개 만드는 놈은 보통 무조건 이깁니다. 왜? 대량 생산의 법칙에 하면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3%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개를 만들면 100이라고 하면 200만 개를 만들면 원가가 6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의 시대, 공업의 시대에는 큰 놈이 작은 거 먹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뭐가 달라지냐면 그게 아니고 누가 엔터키를 빨리 치냐. 빠른 놈이 느린 걸 먹어요. 근데 지금처럼 SNS의 네트워크 갖고 모든 걸 다 하는 시대는 뭐냐면 핸드폰은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핸드폰은 공짜로 주는 대신에 당신의 핸드폰 갖고 쓰는 그 데이터를 나한테 줘라. 핸드폰은 공짜로 200만 원 공짜로 줄게.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나한테 공짜로 주라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이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데이터를 많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친구 많은 놈이 친구 적은 놈을 먹습니다. 친구 많은 놈이 큰 놈을 먹고 친구 많은 놈이 빠른 놈을 먹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리바바 탄센트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큰 이유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모바일 가입자를 가진 놈이 지금 중국입니다. 이걸 무섭게 봐야 되고 한국이 중국을 어떻게 공략하려고 그럴 때도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플랫폼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한국의 이 많은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옷, 패션에서도 중국 가서 문 닫고 나오냐? 중국의 내수를 보면 매달 8에서 10% 성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8에서 10% 성장하는 시장이 없는데. 근데 중국의 백화점, 뭐 매장을 가면 사람이 없어요. 중국의 백화점이 매달 매출액이 10% 줄어듭니다. 오프라인 매장 계속, 요즘 중국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주인, 한 사람 가게점은. 왜 그럴까요? 그런데도 통계를 보면 중국의 내수는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중국은 15억 명의 핸드폰 가입자가 백화점에 로드샵에 가서 구경만 하고 사는 건 핸드폰을 사버립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매출액은 매달 10%씩 줄어드는데 온라인 매출액은 매달 30%, 40% 늘어납니다. 이걸 두 개를 합치면 플러스 8에서 10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중국을 공략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는 핸드폰 200만짜리 공짜로 줄게. 그 대신 네 데이터를 나를 줘.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2009년부터 지금까지 판 핸드폰이 21억 9천만 대입니다.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하면 핸드폰 120만 원짜리 60만 원을 줄게.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삼성전자 갤럭시 앱에 들어왔다 나가라. 회원가입해서. 그러면 60만 원 깎아줄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입하시겠어요? 120만 원짜리 핸드폰 60만 원을 주는데 조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이트에 들어왔다 나가기만 하면 돼요. 안 하면 바보죠. 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의 가입자 수가 이게 핸드폰을 반값에 깎아주면 21억 9천만 가입자가 생깁니다. 이게 되면 21억 9천만 명의 거대한 플랫폼에 거기다가 화장품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황금바도 팔고 꽃도 팔고 개도 팔고 책도 팔고 다 팔 수 있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저거 어떻게 할래? 삼성전자가 핸드폰에서 한 5조 이익 내는데 반도체에서 20조 이상 냅니다. 반도체가 이익 내는 거 그걸 이쪽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250조, 300조라고 그러면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30조 더 큽니다. 삼성전자의 가입자 수가 페이스북 정도 수준이 되면 시가총액은 2배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결국은 중국의 14억 인구를 따라갈 수 있는 플랫폼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유일한 솔루션은 바로 핸드폰의 세계 최대인 삼성전자의 저 플랫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살아남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플랫폼에다 뭘 태우냐. 항공모함을 몰고 와서 거기서 비행기를 날려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비행기 날릴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은 이제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이미 됐고 이 플랫폼에서 떨어지면 절도 아니면 사망이고 못 올라타면 돈 벌 찬스가 없어집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런 플랫폼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결국은 또 하나 이제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시장입니다. 중국에 지금 성인병 환자가 고혈압 3억 3천, 고지혈증 1억 6천, 당뇨병 1억 1천.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요. 결국은 이 중국의 반도체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바이오 시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뭐 취직 잘 안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도 아직 우리 상위 1%들은 의대를 갑니다. 그래서 의대 지금 나와가지고 취직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의대 정원 줄여야 된다. 저는 역발상을 한다 그러면 의대 정원은 지금보다 10배를 늘려라. 뭘 하냐? 의대 정원 10배 늘려서 거기서 의대 졸업할 때 반드시 HSK 6급은 따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뭐 쌍꺼풀 수술하고 뭐 이런 거 그만하고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이 세 개 병에 특화해서 거기에 진단, 치료, 수술 여기에 세계적인 기술을 가져가게 되면 중국에 지금 노인인구가 1억 6천인데요. 저게 5년마다 1억 명씩 늘어납니다. 지금 60년생들이 1년에 태어난 숫자가 2,5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중국의 지금 부자들의 평균 연령이 56세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중국의 부자들이 늙어가요. 여기에 엄청난 마켓이 있는데 지금 중국을 우리가 의료로 공격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중국은 의사들이요. 중국이 이제 그 학교 랭킹을 보면 우리는 뭐 어느 학교든지 간에 의대가 1등이죠. 근데 중국은 공대 중에서 의대가 1등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저 밑에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탑 수준인 거예요. 왜냐? 그래서 중국의 의사들의 수준이 한국보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의사 월급이나 노동자 월급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이제 중국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도 의사 하나 키우려면 10년이 걸립니다. 제대로 된 의사가 하려면 20년 걸려야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늙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형수술에서 대박 냈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성인병에 특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 20년 안에 그것을 완성하게 되면 엄청난 반도체보다도 몇 배가 더 큰 시장을 우리가 먹을 찬스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은 중국은 망할 이유를 찾으면요 100가지도 넘고요. 또 중국이 흥할 이유를 찾아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중국을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가 않고요. 저게 버릴 수도 없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우리가 업어치게 할 거냐. 요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솔루션이고 또 저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중국에 대한
이 과도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중국이라는 시장이 완전히 탈바꿈해서 새로운 돈벌이의 기회로 올라오고 있고 전 세계 포춘 500대들이 다 몰려가는 그 시장을 우리가 겁먹고서 굴러들어오는 복을 발로 찬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을 알지 않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중국에 대해서 조금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친중 4대주의자 뭐 이렇게 갖다 몰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 조금만 네거티브하게 하면 반중 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이 우리끼리 친중 반중 친미 반미 친일 반일 하는 거 신경이나 씁니까?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끼리 그 난리인데 제가 볼 때는 극일을 하거나 극중을 하는데 기본 전제 조건은 지휘를 하고 지중하지 않으면 그건 일입니다. 그래서 현지법인 대표 주재원 중에서 중국어 안 되는 주재원은 빨리 다 빼라. 그리고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빨리 쓰지 않으면 중국에서 돈 벌기에는 빨리 놓친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우리 지금 돈 버는 것에 수출의 35% 돈 버는 것에 80%를 중국에서 번다고 하면 이제는 중국을 HSK 학원 보내가지고 중국어 배우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중국의 칭화 베이다 푸단, 중국의 스카이에 우리 MBA들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돈을 버는 진짜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많은 회원님들께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녀 2분 계시면 한 분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미국으로 MBA 보내시고 한 분은 머스트로 앞에 C자나 차이나 MBA를 보내시면 아마 30년 뒤에 노후도 편안하시고 또 우리가 중국하고의 싸움에서도 결코 지지 않는 싸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자돈 격차에서 고맙습니다. 도움 됐습니까? 마치겠습니다.